네, 자 오늘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빅테크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성장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많은 중소형 기업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완전히 좀 개편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이 미국 시장의 약간의 기대감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AI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장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지금 일부 사상 최고치 넘었던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중소형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서 일부 완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금리에 너무나도 민감한 중소형 기업들이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금리 인하 시점부터의 S&P 500 지수 흐름입니다. 자, 이건 지난 40년간의 우리가 중위값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있었는가 또는 경기 침체가 없었는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S&P 500의 지수 흐름이 어떠했는가로 봤을 때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침체가 없었던 구간이고요. 자, 회색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 있게 되면 지수가 크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기 침체가 없었던 구간 또는 일부 중위값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점은 결국에는 S&P 500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나올 이제 금리 인하가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맞춰서 채권 시장도 다시 개선이 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좀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어떤 변화도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변화인데요. 과거 야후가 제패했던 검색 시장이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야후는 역사 속으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구글이 제패했던 이런 검색 시장에서 이제는 오픈 AI가 AI 웹 브라우저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색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개편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 다들 아시겠지만 야후와 구글의 싸움 속에서 과거 야후가 평정했던 검색 시장 구글의 알고리즘이 그 시장을 다시 평정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번에 AI라는 것 자체가 과거 구글의 어떤 검색 시장을 어떻게 또 공격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키포인트로 잡고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볼 시간인데요. 채권 시장의 트렌드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신흥국 채권이 있는데, 자, 어떤 채권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 채권을 정말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 두 분입니다. LS증권의 김종구 상무, 오충근 상무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채권 시장인데요. 자, 일단 오늘 저희 오상무님부터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주목하고 있는 채권 상품들이 좀 있을 거고, 한 주간 좀 이 채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는 조금 지표의 스윙이 컸었어요. 동일한 고용 지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예. 하나는 먼저 나왔던 게 이제 NFP, 예. 비농업 고용 지표는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ADP 민간 부문 고용은 또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 초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니까 금리가 확 튀었다가 그리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금리가 빠져서 예. 전주 대비 금리가 지금 보합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동일한 계열의 지표가 이렇게 스윙이 컸으니까 예. 고용 지표면 같이 줬든지 같이 나쁘든지 해야 되는데
지표로 이제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시장이 조금 스윙 폭이 컸었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미 국채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고 주간 수익률이 0.2% 정도 나왔고요. 예. 이제 이렇게 지표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관세 이슈도 있어서 이 회사채 시장, 그러니까 애플이나 알트리아, 보잉과 같이 투자 등급 회사채들은 예. 국채 대비 조금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1%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는 금리가 한 10bp 정도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 신흥국 국채들은 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회사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들보다 더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러네요. 루마니아 국채는 1.5%가 가격이 튀어서 예. 시장 가격 대비로는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왔고요. 어. 브라질 국채도 예. 위험 자산이지만 미국의 우량 회사채보다 하락폭이 더 작았죠. 예. 그리고 페맥스는 이제 멕시코 국영 그 정유 회사인데 예. 이번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한 주간에도 가격이 한 0.2 정도 올라서 한 주간에 0.3%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한번 방송 나왔었던 여전히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이 너무 좋은데요? 암호화폐들은 너무나 지금 뭐 예. 가격이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으로는 베스트 상품은 역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지금 이거 히트맵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예.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국 국채가 두 번째로 괜찮았고 예. 안전자산 쪽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김종구 상무님께서 예. 스트래티지를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가장 강하게 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한때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브라질 채권. 예. 물론 뭐 약간의 씁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뭐 브라질 채권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지금 요즘에 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예. 전 세계 글로벌 로컬 기준금리를 따지면 예. 브라질이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뭐가요? 로컬 기준금리, 베이식 레이트. 예. 저희 나라가 2.5%잖아요. 예. 브라질 헤아라 국채 그 로컬에서 브라질 도메스틱에서 15% 기준금리를 15%. 예. 전 세계 그러니까 탑3 안에 든다. 예, 그렇습니다. 1등이 트르키예 리라죠. 예. 46%. 46%.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예, 주셨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 자금들이 브라질 US 달러 표시 국채, 헤아라 국채를 산 이유가 예.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퇴 자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는 게 예. 한 번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 이자를 받습니다. 예. 소버린 본드 국채들은 대부분 다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헤아라 국채 14%짜리를 사시면 예.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헤아라로 14%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US 달러 국채를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를 사면 예. 7%가 나와요. 7%. 예. 그런데 지금 투자하실 때 보면 14%가 굉장히 섹시하게 보이잖아요. 예, 좋아 보이죠. 예, 그런데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헤아라 국채를 사신 분들은 아픔이 많으셨어요. 90%가. 예. 그러니까 해외 채권 그러면 돈 안 된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에 좀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많았어요. 통화가, 환율 변동도 많고, 환율 변동도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1헤아래 500원, 600원대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비과세 덕분에.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은퇴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젊은 분들은 투자를 적게 하십니다. 주로 얘기하신 대로 인비디아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에쿼티에 투자하셔야지 예. 메이크머니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신흥국 국채 그러시면 브라질이 가장 떠오실 겁니다.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시라. 포트폴리오 나눠야 된다. 예. 지금요. 헤아라 국채 절반을 사시고 예. 그리고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를 절반을 사셔야 된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과거 사례입니다. 과거 사례에 맞춰서. 예. 환율 변동에 있어 가지고 기축통화 표시 채권이 그래도 환해지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브라질 국채를
지금 한 달에 대한민국 증권사 포함해 가지고 IB들 통해 가지고 한 1,000억 이상 지금 사고 계세요. 아, 지금 브라질 채권이요? 예. 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막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비과세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기 장단점이 때문에 있으니까. 예, 은퇴 자금들이 근데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기준금리나 이러한 방향성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브라질 채권 자체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금리가 제일 좋으니까 금리가 너무 비과세니까요. 좋고. 특히 한국 분들한테는 예.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1년짜리 정기예금 안정적이지만 예. 3% 원화 베이스로 지금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US 달러 표시 국채하고 헤아라 국채를 많이 포지션에 담고 계십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상무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브라질 이 신용 리스크 사실 지금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브라질에 50%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연 우리가 신용 리스크가 괜찮은가를 또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까요? 예. 근데 신흥국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제 예, 깔고 예. 들어가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하이 리스크지만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지속성이 여타 다른 신흥국보다 더 강력한지 아닌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최근 이제 기후가 이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덥죠. 사실상 그 어떤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그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데 대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 중인데 예. 신흥국 가운데서는 브라질이 지금 가장 정책적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신흥국들은 이제 달러 외채 시장에 나가서 기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제 브라질이 거기에서 이제 헤게모니랄까 뭐 이제 선두 지위를 이제 차지하려고 최근에 이제 기후 포럼들을 아주 많이 하고요. 예. 하반기 때도 이제 COP라는 그런 기후 포럼을 또 할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ESG 관련 인프라를 굉장히 지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인프라를 확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국제 자금인데 예. 그 ESG 관련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대부분의 웰스 펀드, 국부 펀드들이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 연기금도 일정 부분 ESG 관련 채권이나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전 지구적인 상황에 가장 부합한 세팅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다. 예. 그래서 비록 이제 투기 등급 더블 B지만 신용 평가 3사가 예.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이제 긍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고 예. 나머지 두 군데 평가사 중에들도 예. 그 지금 브라질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그 ESG 인프라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이 부분이 그 브라질의 고질적인 어떤 재정 적자라든가 음. 어떤 실업률 또는 GDP 성장의 둔화 이런 거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이제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뭐 일반 투자 은행들도 비슷한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환경을 이제 갖고 있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채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예. 그 중에 이제 브라질이 가장 첫 매력적이다. 번째 그 픽이 아닐까 첫 하는 번째 픽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지금 두 상무님께서는 최근 계속 이제 이 채권 시장을 계속 이제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 최근 들어서 이 브라질 채권에 들어가는 이 자금의 유입량,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꾸준하게 지금 뭐 브라질 채권 늘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예. 지난해부터 예. 브라질 쪽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아. 12%에서 지금 15%까지 예. 몇 개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쫙 올렸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고쿠폰이 나오니까 아. 그 브라질 헤아라 국채를 예. 지금 많이 사고 계세요. 아, 최근 예.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많이 사고 계신데 예. 여기서 조금 하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 대한민국에서 1991년도에 한국 브라질 조세 특별조약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데 저희가 자금을 모아서 사우파울로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로컬 채권을 예. 찍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는데 예. 사실은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해요. 어.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리스크 측면이라든지 또는 되팔고 싶어도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일반 투자하신 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또는 환율 변동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를 한 50%는 포지션을 잡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거는 유통시장에서 예. 브라질이 US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2, 3일 안에 한국 원화로 바로 이제- 리셀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조금 프로세스가 조금 틀립니다. 다릅니다. 과정이 예. 조금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상무님께도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원화로 이 브라질 채권을 매수했을 때 뭐 중간에 뭐 앞서서 지금 김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2번 환전을 해야 되나? 뭐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뭐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원화로 직접 투자를 해도 예. 이제 중간에 재정을 거치는 단계는 없이 바로 이제 그 헤아라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한번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점은 사실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방금 김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 채권이 브라질 달러 국채가 유통되는 시장과 그 헤아라 채권이 유통되는 로컬 시장이 틀리고요. 예. 그 달러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이제 물론 OTC 마켓이긴 하지만 그 유동성이 그 헤아라 채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그리고 가격 그 비드 오퍼 스프레드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사자 팔자 가격도 촘촘하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예. 이제 헤아라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주문을 받아서 그 밤에 오버나잇으로 돌려야만이 거래가 가능하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시간이 좀- 실시간으로도 해주는 데가 예, 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그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환매 수수료도 꽤 달러 채권에 비해서 아. 2, 3%는 더 비싼 예. 그 가치를 지급을 해야만이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면은 그 달러 채권이 훨씬 더 접근성이나 유동성이라든가 거래 수수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환매를 가정을 했을 때는 갔을 때 브라질 헤아라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그렇죠. 잦은 변동성에 노출돼서 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랐는데 환에서 깨져서 이 아. 환매를 못하는 상황도 예. 그러니까 좀 더 뒤따라오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예. 이제 뭐 이거는 간단한 예인데요. 10년 전에 똑같은 그 당시에 1달러에 1,100원이었어요. 그래서 1,100원을 가지고 1,100원을 투자해서 1달러짜리 브라질 달러채를 사고 또 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헤아라로 당시에 이제 헤아라가 그 1리라에 1헤아라에 360원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 3.05리라를 투자하고 헤아라로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 비교로 그거를 바꿔서 미국 국채를 투자한 사람 세 번째는 네. 그리고 그냥 1,100원을 원화 국채를 산 사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 당시 10년 전에는 이제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브라질 달러채가 4.85%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당시에 헤아라채는 지금보다 좀 낮지만 여전히 12%로 높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화 국채는 당시에 2.3%였어요. 미국 국채는 미국 국채가. 그리고 한국 국채가 2.5%였고요. 예. 어쨌든 이거를 이제 복리 기준으로 매번 이자 받을 때마다 그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10년 후에 수익을 비교해 보니까 브라질 달러채는 1달러가 1.6달러가 됐어요. 예. 그리고 헤아라는 9.49 헤아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미국 국채는 이제 복리 수익률이 낮으니까 1.1밖에 안 됐고 원화는 이제 1,100원 투자했는데 1,142원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브라질 달러채를 이제 10년 후에 지금 환율로 그 환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세후 실수익률을 그러니까 환을 수익률이 반영한 중요하죠. 수익률이 중요하죠. 예, 환으로 예. 바꿨을 때 예, 원화로 예. 바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환율 적용 후 투자 수익금이 이렇게 나왔고 달러채는 2,196원, 뭐 헤아라채는 2,374원. 헤아라채가 조금 10년 기준으로는 더 유리한 결과를 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중간에 환매를
이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사건들을 변동성이 가정을 했을 너무나도 때, 크니까. 그렇죠. 예. 작년 말에만 환매를 하려고 했었어도 많이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때 헤아라가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또 다시 또 반등을 했지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연환선으로 따져보면 달러 채권이 이제 7.2%가 되고요. 그다음에 헤아라채는 7.9%예요. 그러면 연 기준으로 한 0.7%인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안정적인 채권, 네네, 안정적인 그렇죠. 채권으로 내 마음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채권. 네네. 그거로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달러채, 브라질 달러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틀려서 그거를 예. 이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긴 텀을 놓고서 비교를 실증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리고 지금 헤아라채는 과거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들어갔을 때가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구간이었고. 예. 근데 그런 걸 또 감안을 하면은 예. 그 어떤 이런 변동성에 노출되는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네. 달러채가 브라질 헤아라채에 못지않은 결과를 아 근데 가져왔다. 어마어마한데 전 달러채인데 99.6% 실수익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네, 이제 10년 동안 이제 복리로 투자한다는 가정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던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예. 이제 요는 헤아라채가 절대적으로 달러채에 대해서 고금리라고 그래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예. 여러 가지 변동성을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리스크 대비 리턴, 샤프 비율이라고 하죠. 예, 예.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결코 그렇게 상대적으로 월등한 투자는 아니고 개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달러 쪽으로도 한번 고해 볼 수 있다. 저는 무조건 달러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인 성향은 사람은 다 예. 투자 성향들이 틀려서. 그러니까요. 네. 안정적이지만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투자 일단 자금의 성격을 잘 보셔야 성격을 됩니다. 봐야 돼요. 투자 은퇴 자금이나. 자금입니다. 은퇴 자금. 예, 90% 그리고- 이상 브라질 국채를 사시는 분들의 투자 자금의 성격을 보면 예. 은퇴 자금이 많아요. 아. 명퇴금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기타 예. 한 60세 이후에 토지 보상금을 받았거나. 예. 그런데 고수익에 조금 어트랙트 돼가지고 인베스트 하신 분들이 예. 5년 전에 낭패를 많이 보셨어요. 해와라 쪽. 예, 헤아라 쪽이 낭패를 많이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은 수익을 낮추더라도 안정성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달러채로. 예, 아. 50% 헬프 투자하시는 게 10년 뒤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기채예요. 장기채로. 헤아라는 굉장히 장기채이기 때문에 예.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는 3일 만에 자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아라를 사고 파는 데는 기간이 엄청 로컬 갔다가 또 그러니까요. 다시 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특히 브라질 달러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멕시코 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멕시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석유 기업 페멕스, 아까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예. 사실 뭐 쿠폰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한 8에서 한 10% 정도 이자가 나와야지만 해외 채권을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예, 예.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한 9에서 10% 정도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US 달러로 이자가 나옵니다. 9에서 10%요? 예,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어. 왜냐하면 멕시코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사체거든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석유공사, 멕시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신용 등급이 한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다운그레이드가 됐지. 예. 종전에 한 7년 전에는 트리플 B 이상 IG 등급,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최근은 미국이 석유를 생산량이 세계 넘버원이었잖아요. 예, 예. 그 전에는 멕시코 바로 옆에 아. 운송비용이 가장 싼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을 예. 많이 갖다 썼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S&P 기준으로 트리플 B 하나 적격 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등급은 아직 투자 비적격 등급이지만 좀 더 자원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인 채권이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 지분이 100%라는 것은 일부 우리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예. 이렇게 쿠폰이 9에서 10% 나온다. 예. 대비 US 달러. 예. 그러면은 지금 페멕스 신용 스프레드는 뭐 어떤지 좀 오상무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상 이제 페맥스는 그 과거 한 3, 4년 동안은 예.
신형 유험이 굉장히 급등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회사채 수익률이 10%를 넘고 막 12%까지 갔던 약간 정크라고 그렇죠. 봐야 이제 되잖아요. 보통 10%를 넘어가면 예. 하이 일드를 넘어서 하이일드, 예. 디스트레스드 정크라고 그래서 이제 예. 신용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 이제 기업을 뜻하는데 그런 기간 물론 이제 이 화석 연료를 그 시추하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수익도 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길어 있었습니다. 예, 예. 물론 과거 한 10여 년 전, 5, 6년 전에는 투자 등급이었고 국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채권이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한 3, 4년 기간을 조금 이제 어두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둠의 시간. 예. 이제 그 페맥스가 최근에 이제 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 개선된 건 아닌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멕시코 대선이 있었고 네. 그 신임 대통령이라는 세운바움이라는 여자 대통령인데 네, 네. 굉장한 환경론자고 엘리트고 뭐 물리학 박사의 환경 에너지 공학 박사 어떻게 예. 보면은 페맥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학자 이제 엘리트 사회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어떤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 약간 좌파적인 또 성향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페맥스를 개혁을 아주 정치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에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올해 도래하는 그런 만기 채권들은 이미 국가 예산으로 다 갚아줄 것을 예산 안으로 다 확정을 해놨고요. 예. 이제 향후에 이제 도래하는 만기 채권들도 물론 매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페맥스는 어떤 이 기업이 효율성이 아주 급격히 개선되고 수익성이 좋아져서 사는 채권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국가가 묵시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채권이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채권이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과거에 한 12%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그런 신용 수익률이 예.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이제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이 빨간색 터널로 되어 있는 게 최근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이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페맥스 만기 수익률이 9.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가격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래 칸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그 이 페맥스 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신용 스프레드, 예.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대비 추가 금리입니다. 추가 금리. 네, 그것도 동시에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신용 추가 금리 일종의 예, 예. 가상 금리라고 하는데 예, 예. 위험 보상 금리죠. 그것도 떨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페맥스라는 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예산으로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채권인데 예. 멕시코가 그 어려우면은 그 의구심을 또 시장에서 반영해서 채권 예, 가격이 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멕시코의 환율이라든가 CDS도 안정적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정상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녹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멕시코 신용 수합 금리 이제 신용 수합 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채권이 그 멕시코 채권이 부도날 거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보험료가 지금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채권을 10,000불을 사서 5년 동안 그 만약에 부도 났을 때 그 내 채권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채권 투자금금 100을 줘 하는 그 수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비용이 꽤 높았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도 끝에 쪽에 보면은 1.5% 정도 되어 있는데 뭐 2%, 3%가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좀 걷어져서 1%대로 좀 내려온 그런 네.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의 방향성, 그다음에 개혁의 그 의지, 예. 그다음에 멕시코 자체에 대한 어떤 신용 안정성 이런 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론 이제 신흥국이 이런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될 거를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멕시코 경제는 지금 현재 견조한 상태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물론 재정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예. 이제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 페멕스도 지금 현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채권이 예. 아닌가. 지금 뭐 만기 수익률이 지금 9.94%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고 10% 정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예전보다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셰인바움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에 뭐 에너지 개혁에 좀 힘쓰고 그 에너지 개혁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바로 수혜를 받습니까? 네, 그게 예. 이제 그 페멕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멕시코는 그 자원 독립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 자긍심과 관심이 아주 커서 그 페멕스가 모든 자원 개발을 그 독점하는 구조로 바꿔놨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화석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일을 시추하고 예, 개발하고 예. 수직 계열해서 판매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신흥국이 얼마나 많은 부패 사슬 구조도 끼어져 있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운바움 대통령이 이제 환경론자고 ESG 이제 자원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전문가고 예. 그 공동 논문 저자로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예, 세운바움 대통령이. 아. 그래서 그 페멕스를 이제 화석연료 기업에서 약간 ESG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탈바꿈시키는. 그런 이제 그 플랜도 가지고 있고, 예.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브라질도 ESG 전환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이제 국가로 뽑힌다고 하는데 네. ESG 쪽에 특화가 돼 있고 그 자격이 있어야만이 해외 시장에서 좀 더 싼 금리로 채권을 리파이낸싱 할 수 있고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페멕스는 그게 막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기업이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풍력 발전 이런 거를 페멕스가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또 만들어가고 예. 있고,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지금이 가장 페멕스로는 어려운 시기고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개혁 상황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집행이 된다면 지금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탈수 조건이 있는 되지 않을까 하는 구간이다. 그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돼서 예. 채권의 최근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예.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예, 저희가 근데 이걸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 뭐 루마니아 이제 국채도 오늘 좀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 랩업을 해드릴게요. 예. 실질적으로 US 달러 표시 국채라든지 비과세 채권은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 쪽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유럽 쪽에. 예. 그러면 유로화로 페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가 한 6% 정도 유로화로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채입니다. 루마니아 국채가 예. 6%. 예, 그런데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이니까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거든요. 야, 소버린 본드니까 예. 이 채권을 한 100만 유로 정도 사셔가지고 예. 한 6% 정도 이자를 받으셔가지고 환율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 유학생 송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유학생 송금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고 달러 페이를 하셔야 된다면 예.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아. 그리고 멕시코 서기공사 예. 채권하고 유학을 안 보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예. 그러면 유로화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정기예금 넣으면 예. 지금 한 2% 정도뿐이 못 받아요. 아. 1.5에서 유로화로 외화 정기예금을 넣으면. 예. 그런데 트리플 V 이상이고 6% 받잖아요. 6%. 예, 그러면 그러니까 300% 근데 캐피털 게인 아닙니까? 이 표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네요. 뭔가 예,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다 나와 있고 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국채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마니아라는 이 국가가 6%대에 그렇습니다. 뭐 정말 높은 어떤 수익률을 좀 줄 예. 수 있는 그런 예. 채권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좀 시간이 되면은 루마니아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주에 뭐 조금 시간이 되면 좀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사실 지금 뭐 브라질 달러채 그리고 뭐 페멕스 뭐 멕시코 기업 자, 이 기업도 저는 너무 흥미롭게 좀 들었고 마지막에 루마니아 채권까지도 이렇게 좀 짚었습니다. 제가 늘 사실 채권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늘 많이 배우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김종구 상무님, 오충구 상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10일 목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의 어떤 흐름이 좀 보일지 저희가 좀 면밀하게도 체크를 해서 내일 또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시장은 소폭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요, 또 장중에 어떻게 바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엔비디아의 흐름 또는 테슬라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